군인 출신의 스님이 조카를 보기 위해 면회를 왔다가 거절을 당하게 되고 전화 한 통을 걸자 투스타 사단장과 쓰리스타 군단장이 허겁지겁 위병소로 달려나오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리산의 깊은 골짜기에 밤의 장막이 아직 걷히지 않은 이른 새벽.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든 그 시각, 산 중턱에 고즈넉이 자리한 벽송사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법당의 촛불이 어둠을 희미하게 밀어내는 가운데 해안 스님의 나직하면서도 뼈대를 울리는 독경 소리가 맑은 목탁 소리와 함께 새벽의 정적을 가르며 퍼져나갔다. 그 소리는 마치 잠든 산의 정령들을 깨우는 듯 소나무 숲을 지나 계곡 아래까지 울려 퍼졌다. 해안 스님. 그의 속명은 강민혁. 한때 그는 대한민국 육군 최전선을 호령하던 전설적인 삼성 장군, 북방의 철장이라 불리며 적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불패의 지휘관이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강철의 의지, 전장의 화신이라는 수식어가 강인한 훈장처럼 따라다녔다. 그러나 12년 전 그는 군 경력의 정점에서 돌연 군복을 벗고 속세를 등졌다. 화려했던 과거와 명예를 모두 내려놓고 그는 이제 지리산 깊은 곳, 벽송사의 주지로서 매일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마당을 쓸며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행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예불을 마친 해안 스님은 법당을 나와 손에 익은 낡은 쌀입이 하나를 들었다. 그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묵묵히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그의 빗질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마치 과거 수만 명의 부대를 지휘하던 시절의 정교한 작전 지도처럼 그의 움직임은 고요하지만 빈틈없는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빗자루가 스쳐 지나간 자리에는 밤새 쌓였던 번뇌의 먼지 대신 깨달음의 길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듯했다. 마당 정리를 마친 그는 암자 뒤편의 아담한 텃밭으로 향했다. 텃밭에는 그가 직접 기른 배추와 무 9등이 이슬을 머금은 채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다. 그는 자애로운 손길로 채소들을 돌보며 잡초를 뽑고 정성스레 물을 주었다. 한때 수많은 죽음을 명령했던 그의 손은 이제 연약한 생명을 키우는 따뜻한 손이 되어 있었다. 그의 거친 얼굴에 옅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텃밭 일을 마치고 소박한 아침 공양을 준비하는 그의 손길은 능숙했다.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된장국과 갓 지은 쌀밥.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값진 식사였다. 공양을 마친 후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낡아 손때 묻은 금강경을 펼쳤다. 그의 방 한쪽 벽에는 검은 테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고 늠름했던 시절의 그와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그의 여동생 내외, 그리고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 그의 유일한 핏줄인 조카 강지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사진 속 조카의 얼굴을 보며 잠시 깊은 상념에 잠겼다. 여동생 부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어린 조카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다. 그는 조카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었지만 군인의 삶, 특히 전방을 떠도는 장군의 삶은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나 척박했다. 그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조카를 시골의 먼 친척 집에 맡겨야 했고 매달 월급의 대부분을 보내며 뒤에서 묵묵히 조카의 성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가 군복을 벗고 부처에게 귀의한 가장 큰 이유도 어쩌면 조카 때문이었을지 모른다. 그는 더 이상 피와 철의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조카에게 자랑스러운 큰아버지, 평온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싶었다. 그는 조카가 그저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주기만을 매일 밤 기도했다. 시간은 흘러 그가 애지중지하던 조카는 어느덧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조카 강지성 이병의 첫 면회가 있는 날이었다. 해안 스님은 며칠 전부터 잠을 설쳤다. 그는 조카가 가장 좋아했던 산채 비빔밥을 해주고 싶어
새벽부터 정성껏 재료를 준비했다. 직접 말린 고사리와 취나물을 삶고 텃밭에서 갓 캔 도라지를 무치고 몇 년을 숙성시킨 집고추장과 직접 짠 들기름을 챙겼다. 그의 무뚝뚝한 얼굴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는 정성껏 만든 비빔밥 도시락을 보자기에 곱게 싸서 먼 길을 나섰다. 지리산 벽송사에서 조카가 복무하는 강원도 전방부대까지는 기차와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꼬박 하루가 걸리는 거리였다. 부대 위병소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이미 여정의 고단함이 묻어났지만 곧 조카를 만난다는 생각에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위병소에 다다른 그는 젊은 위병에게 면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위병은 그의 승복과 삭발한 머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계심과 귀찮음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은 면회 안 됩니다. 돌아가시죠. 해안 스님은 의아했다. 그는 평생을 군에 몸담았지만 승려의 면회를 금지하는 규정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위병에게 이유를 물었다. 위병은 더욱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냥 규정입니다. 종교인은 부대 출입이 제한됩니다. 어서 가보십시오. 해안 스님은 어이가 없었지만 감정을 누르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했다. 나는 이 부대에서 복무 중인 강지성 이병의 큰아버지요. 조카의 첫 면회라 먼 지리산에서부터 한 걸음에 달려왔으니 부디 사정을 좀 봐주시오. 그러나 위병의 태도는 완고했다. 그는 오히려 해안 스님을 사기꾼 취급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디서 거짓말을 하십니까? 스님이 무슨 큰아버지입니까? 자꾸 이러시면 상부에 보고하고 헌병을 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위병소 안에서 한 상병이 거들먹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는 어깨에 힘을 주고 해안 스님을 노려보며 비아냥거렸다. 웬중이 아침부터 시끄럽게 소란이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행패를 부려. 그 상병은 해안 스님이 소중하게 들고 있던 도시락 보따리를 거칠게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보자기가 풀어 헤쳐지며 정성껏 준비한 나물과 밥이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해안 스님의 온화했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그는 나직하게 말했다. 이복의 젊은이. 그것은 내 조카에게 먹일 음식이었네. 어찌하여 남의 음식을 함부로 대하는가. 상병은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해안 스님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다가서며 소리쳤다. 시끄럽고 당장 안 꺼져.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이 자리에서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해안 스님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 얼음장같이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전장을 호령하던 철장의 기백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는 상병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자네 소속과 이름이 무엇인가? 상병은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다. 내 이름은 내놈 같은 중놈이 알아서 못하게. 알고 싶으면 내가 모시는 부처님한테나 물어보시지. 해안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그래, 내가 잠시 잊고 있었다. 이곳은 부처의 도량이 아닌 욕망과 아집이 들끓는 속세였지.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자비로운 수행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강민혁 장군의 냉철한 눈빛으로 완벽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품속 깊숙한 곳에서 낡디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나다. 강민혁. 수화기 너머에서 잠결에 전화를 받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강민혁이라는 이름 석자가 들리는 순간 목소리의 주인은 경악하며 잠이 확 깬 듯 다급하게 외쳤다. 까카. 강민혁 카카 맞으십니까? 지금 어디십니까? 해안 스님은 흙바닥에 흩어진 비빔밥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 나다. 지금 즉시 제5군단으로 와주게. 내가 있는 곳은. 그는 위병소에 적힌 부대 명칭을 정확히 읊었다.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위병소의 병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그를 향해 조롱 섞인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건드린 인물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의 오만함이 어떤 거대한 폭풍을 불러일으킬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12년간 깊은 산속에서 침묵하던 전설의 철장이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해안 스님이 전화를 끊고 채 10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부대 앞 비포장도로에서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친 듯한 속도로 달려와 위병소 앞에 급정거했다. 뒷좌석에서 황급히 내린 사람은 별 2개가 선명한 군복을 입은 중년의 장성이었다. 그는 바로 5군단 부군단장인 윤성호 소장이었다. 그는 해안 스님을 발견하자마자 마치 100만 대군 앞에서 적장을 만난 병사처럼 달려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외쳤다. 카카, 강민혁 카카. 이게 얼마만입니까?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윤성호 소장. 그는 과거 강민혁 장군이 사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던 작전 참모였다. 그는 강민혁을 단순한 상관이 아닌 군인으로서의 삶의 지표이자 아버지처럼 따랐다. 그런 그가 돌연 모든 것을 버리고 속세를 떠났을 때 윤성호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상실감에 며칠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그런 전설 속의 영웅이 지금 초라한 승복 차림으로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이었다. 위병소의 병사들은 눈앞에 벌어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중놈이라 부르며 무시하고 조롱했던 스님에게 하늘같이 높은 투스타 장군이 깎듯이 예를 갖추는 모습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특히 해안 스님에게 직접 행패를 부리고 음식을 내던졌던 박태민 상병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해안 스님은 감격에 겨워 어쩔 줄 모르는 윤성호 소장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오랜만이군, 윤 장군. 그간 별일 없었나? 윤성호 소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각하, 어찌하여 이리도 누추한 곳에 각하께서 부르셨으면 제가 모시러 갔어야 마땅한데. 해안 스님은 바닥에 나뒹구는 비빔밥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담담하게 말했다. 내 조카 녀석이 이 부대에 있다 하여 첫 면회를 왔네. 그런데 저 젊은 친구들이 나를 막아서는군. 규정이라면서 말이야. 그 말에 윤성호 소장의 온화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한 얼음장처럼 굳어졌다. 그는 살기등등한 눈으로 위병소의 병사들을 노려보며 천지를 진동시키는 듯한 목소리로 포효했다. 내 이놈들. 지금 내 놈들의 눈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 줄 알고 감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한 것이냐? 이분은 너희들의 대선배이시자 이 나라의 강산을 피로써 지켜내신 영웅이시다. 당장 무릎을 꿇고 각하께 사죄드리지 못할까? 위병소 병사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허둥지둥 해안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박태민 상병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리며 울부짖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해안 스님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일어나게. 나는 괜찮네. 다만 군복의 무게를 잊고 사는 젊은이들을 보니 내 마음이 편치 않을 뿐일세. 바로 그때 위병소 안에서 당직 사관인 김중희가 혼비백산하여 달려나왔다. 그는 윤성호 소장을 보자마자 각 잡힌 경례를 붙였다. 충성. 중위 김남준. 무슨 일로 왕림하셨습니까? 윤성호 소장은 김중희의 얼굴을 쏘아보며 질책했다.
자네는 당직 사관이라는 자가 위병소에서 이만한 소란이 벌어지도록 대체 뭘 하고 있었나? 그리고 저자는 대체 누구인데 감히 강민혁 각하께 이따위 모욕을 준 것인가? 김중희는 박태민 상병을 쳐다보며 식은땀을 흘렸다. 박태민 상병은 다름 아닌 이 부대의 사단장 박진우 소장의 외아들이었다. 그는 평소에도 사단장 아들이라는 배경을 믿고 온갖 비행을 저질러 왔으며 부대 간부들 사이에서는 그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김중희 역시 그 사실을 알기에 소란을 보고도 애써 못 본 척했던 것이다. 김중희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사이 윤성호 소장은 더욱 노성을 터뜨렸다. 당장 저자의 군장을 꾸려 연병장으로 집합시켜. 그리고 자네 또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니 당장 연병장으로 집합하도록. 오늘 내가 썩어 빠진 군기를 뿌리부터 다시 잡아주겠다. 김중희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박태민 상병에게 군장을 꾸릴 것을 명령했다. 박태민 상병은 거의 울면서 위병소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잠시 후 부대 전체에 한 번도 울린 적 없던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경보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모든 장병이 전투복 차림으로 연병장에 집합했다. 사단장인 박진우 소장 역시 보고를 받고 급히 연병장으로 달려왔다. 그는 윤성호 소장을 보자마자 의아한 표정으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사단장 소장 박진우. 부군단장님 어인일이십니까? 윤성호 소장은 박진우 소장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박진우 소장. 자네는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감히 하늘 같은 강민혁 각하께 이따위 망동을 부리게 하는가? 박진우 소장은 강민혁이라는 이름에 화들짝 놀랐다. 그는 설마 하는 표정으로 윤성호 소장이 바라보는 곳, 허름한 승복 차림의 스님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몇 번이고 비볐다. 그토록 존경하고 따랐던 전설 속의 철장 강민혁 장군이 먼지 낀 승복을 입은 채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이었다. 박진우 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해안 스님 앞으로 달려가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각하, 강민혁 각하, 소장 박진우 각하께 죽을 죄를 지었음을 고합니다. 아들을 잘못 키운 죄 이 자리에서 목을 내놓고 받겠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해안 스님은 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일어나게 박 장군. 자네만의 잘못이 아닐세. 내가 수행이 부족하여 벌어진 일이야. 그때 완전 군장을 맨 박태민 상병이 연병장으로 끌려 나왔다. 그는 무릎 꿇은 아버지와 전설 속의 장군을 번갈아 쳐다보며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박진우 소장은 아들을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달려가 아들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다. 이 천하의 쓸모없는 놈. 내 놈이 감히 누구에게 그따위 망발을 저지른 것이냐. 이분은 내 애비가 평생을 그림자라도 좇고 싶어 했던 분이시다. 당장 각하께 무릎 꿇고 사죄드리지 못할까? 박태민 상병은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닫고 해안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해안 스님은 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닐세. 자네의 죄는 나라의 군법이 다스리게 될 걸세.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병장 입구로 검은색 세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어깨에 별을 단 장군들이었다. 원스타, 투스타, 심지어 쓰리스타까지. 그들은 모두 과거 강민혁 장군의 지휘 아래 함께 전장을 누볐던 부하들이었다. 윤성호 소장의 연락을 받고 모든 회의와 작전을 중단한 채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대한민국 육군의 별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해안 스님 앞에 도열하여 칼 같은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 모습은 마치 12년간 잠들었던 전설의 장군이 화려한 귀환을 알리는 장엄한 의식과도 같았다.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직전의 고요함, 바로 그런 숨막히는 긴장감이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연병장의 도열한 장군들은 모두 강민혁 장군, 즉 해안 스님을 단순한 상관 이상으로 존경하고 따랐던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웅이 겪은 모욕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군단장인 최평국 중장은 사단장 박진우 소장을 향해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불호령을 내렸다. 박진우 소장, 자네는 휘하부대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이따위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도록 방치했나?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군 전체의 명예의 먹칠을 한 반역 행위와도 같다. 당장 관련자들을 모두 색출하여 군법이 정한 최고형으로 엄중히 다스리게. 박진우 소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죄인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아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이었다. 최평국 중장은 연병장에 집합한 수천 명의 장병들을 향해 일장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연병장 끝까지 쩌렁쩌렁 울렸다. 제군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군인으로서의 긍지와 본분을 망각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군복의 신성함을 더럽히고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자들은 우리 군에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장병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의 연설에 귀를 기울였다.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었다. 가장 먼저 심판대에 오른 것은 위병소에서 해안 스님에게 행패를 부렸던 박태민 상병이었다. 그는 상관 모욕, 직권 남용, 군 기물 파손 도시락을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죄 등 온갖 죄목이 적용되어 즉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는 결국 불명예 전역과 함께 군 교도소 수감이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다음은 당직 사관이었던 김중이었다. 그는 상급자 비호 및 직무유기, 근무 태만으로 즉시 보직 해임되었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의 군 생활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마지막으로 사단장인 박진우 소장이었다. 그는 아들의 죄에 대한 모든 지휘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직접 전역 지원서를 작성하여 군단장에게 제출했다. 그는 해안 스님 앞에 다가와 마지막 인사를 하며 피눈물을 흘렸다. 각하,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저는 오늘부로 군복을 벗고 평범한 죄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각하의 얼굴에 먹칠을 한 죄, 평생을 참회하며 살겠습니다. 해안 스님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박 장군, 너무 자책하지 말게. 인생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책임지고 그 이후를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달렸네. 모든 심판이 끝나고 장군들이 모두 떠난 연병장에는 해안 스님과 그의 조카 강지성 이병 그리고 윤성호 소장만이 남아있었다. 해안 스님은 흙과 먼지로 범벅이 된 비빔밥을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다시 담았다. 그리고 지성이에게 말했다. 지성아, 배고플 텐데. 이거라도 먹어야지. 지성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큰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큰아버지께서 이런 험한 일을. 해안 스님은 지성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말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모든 것은 내 수행이 부족하여 벌어진 일인 것을. 자, 어서 한술 뜨거라. 정성이 들어간 음식은 식어도 맛있는 법이니라. 그는 손수 흙이 묻은 밥과 나물을 털어내고 한 숟가락을 떠서 지성의 입에 넣어주었다. 지성은 눈물을 삼키며 비빔밥을 받아 먹었다. 차갑게 식고 흙먼지가 씹히는 비빔밥이었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가슴 뜨겁고 맛있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큰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비빔밥이었기 때문이었다.
윤성호 소장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는 전설의 철장이 아닌 한없이 자애로운 큰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해안 스님은 지성이와 함께 비빔밥을 남김없이 비우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윤성호 소장에게 말했다. 윤 장군, 이제 나도 돌아가야겠네. 우리 지성이 자네가 잘 좀 돌봐주게. 윤성호 소장은 칼 같은 거수 경례를 하며 대답했다. 각하 염려 놓으십시오. 제가 제 목숨을 걸고 지성 조카님을 지키겠습니다. 해안 스님은 지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지성아, 몸 건강히 군 복무 마치고 휴가 나오거든 꼭 지리산 벽송사로 오너라. 그때는 오늘 못다 한 더 맛있는 비빔밥을 해주마. 지성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힘차게 대답했다. 네, 큰아버지. 꼭 찾아뵙겠습니다. 해안 스님은 그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부대를 빠져나왔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소박한 스님의 모습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를 함부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의 등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철장의 위엄과 자비의 후광이 함께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부대 내에서 강지성 이병을 대하는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그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선임들은 그를 어려워하고 존경하기까지 했다. 지성은 큰아버지 덕분에 편안한 군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결코 교만해지지 않았다. 그는 큰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누구보다 더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군 복무에 임했다. 그는 큰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조카가 되고 싶었다. 시간이 흘러 지성은 무사히 전역했다. 그는 전역증을 받자마자 곧장 지리산 벽송사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큰아버지와 함께 따뜻한 비빔밥을 먹으며 그간의 회포를 풀었다. 해안 스님은 훌쩍 자란 조카에게 물었다. 지성아, 이제 어엿한 사내가 되었구나. 앞으로의 삶은 어찌 살고 싶으냐? 지성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큰아버지, 저도 큰아버지를 따르겠습니다. 군인의 길을 걷겠습니다. 큰아버지처럼 나라를 지키고 부하를 사랑하는 진정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해안 스님은 지성의 말을 듣고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아주 장한 생각이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이 큰아비는 늘 너의 뒤에서 묵묵히 너를 지켜볼 것이다. 그 후 강지성은 육군사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다. 그리고 훗날 그는 큰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 육군을 이끄는 위대한 장군이 되었다. 그는 평생 큰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강하지만 따뜻하고 정의롭지만 자비로운 지휘관으로 군의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그리고 지리산 깊은 곳, 벽송사의 해안 스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부처의 길을 걸으며 세상의 모든 번뇌하는 중생들을 위해 소나무처럼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었다. 무쇠 같던 장군의 눈물은 자비의 강이 되었고 소나무의 침묵은 세상을 향한 깊은 가르침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진정한 힘과 용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영원한 교훈으로 남았다. 벽송사의 겨울은 유난히 깊고 고요했다. 강지성 이병의 면회 소동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군 전체를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 어느덧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다. 그날의 사건은 마치 전설처럼 군 내부에서 회자되다가 휴가 나온 장병들의 입을 통해 세상 밖으로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었다. 해안 스님의 일상은 다시 원래의 궤도를 찾은 듯 했다. 새벽 예불과 마당 쓸기, 텃밭 가꾸기와 경전 읽기. 속세의 이름 강민혁을 지리산의 깊은 골짜기에 묻어두고 해안이라는 법명으로 살아온 지난 12년의 세월처럼 그의 하루는 변함없이 흘러갔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이미 불기 시작하고 있었다.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는 법.
전설의 철장이 스님이 되어 나타나 썩어빠진 군 기강을 단칼에 바로잡았다는 이야기는 알게 모르게 부풀려지고 각색되어 하나의 신화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어떤 이는 그 스님이 홀로 수십 명의 헌병을 쓰러뜨렸다고 했고, 어떤 이는 스님의 눈빛 한 번에 삼성 장군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고도 했다. 벽송사의 철장 스님은 억울하고 힘없는 이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등불처럼, 부패한 권력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 미묘한 변화를 해안 스님이 처음 감지한 것은 인적이 드물었던 벽송사를 찾는 속세의 방문객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부터였다. 벽송사는 본래 지리산의 험한 산세 깊숙한 곳에 자리하여 등산로에서도 한참을 벗어나 있어 작정하고 찾아오지 않는 이상 발길이 닿기 힘든 곳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등산을 하다 길을 잃었다며 혹은 지리산의 정기를 받으러 왔다며 찾아오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겠거니 산을 찾는 이들이 많아진 덕분이겠거니 여겼다. 그는 찾아오는 모든 이에게 따뜻한 작설차 한 잔과 소박한 공양을 대접하며 불가의 자비를 베풀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과 애두르는 질문 속에는 단순한 길손의 그것과는 다른 무언가를 확인하고 갈구하는 듯한 집요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스님, 혹시 예전에 아주 높은 군인이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정말입니까? 살다 보니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스님 같은 분이 도와주시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그럴 때마다 그저 소나무처럼 묵묵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이 늙은 중이 아는 것이라곤 경전 몇 구절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과거가 세간의 흥밋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무엇보다 벽송사의 청정한 수행 분위기가 속세의 소음으로 흐트러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그는 다시 한번 속세와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자 했다. 그러던 어느 늦겨울 찬 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이었다. 해가 저물어 산 그림자가 길어질 무렵 한 중년의 여인이 위태로운 걸음으로 눈 쌓인 산길을 올라 벽송사를 찾아왔다. 여인의 얼굴은 깊은 절망과 근심으로 창백했고 품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소중히 안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최수연이었다. 해안 스님은 평소와 같이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여인을 맞았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지만 이내 참았던 서름을 터뜨리며 해안 스님 앞에 무너져 내렸다. 스님,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스님께서 전설적인 장군 출신이시며 약한 자를 돕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님만이 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여인은 흐느끼며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아들 윤지후 이병은 최전방의 한 수색대대에서 복무 중이라고 했다. 입대 전 누구보다 쾌활하고 강건했던 아들이었지만 자대 배치를 받은 후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군 생활이 힘들어 그러려니 했지만 첫 휴가를 나온 아들의 온몸 곳곳에서 시퍼런 멍자국을 발견하고 밤마다 경기를 일으키며 악몽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최수연은 아들을 붙잡고 며칠 밤낮을 울며 매달린 끝에 겨우 진실을 들을 수 있었다. 아들은 부대 내 선임들의 상습적인 구타와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행위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유는 없었다. 그저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행동이 굼뜨다는 것이 이유의 전부였다. 인격 모독적인 욕설과 구타는 매일 밤 되풀이되었고 심지어 썩은 음식을 억지로 먹이거나 한겨울에 찬물을 끼얹는 등의 비인간적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최수연은 곧바로 국방부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들을 더 깊은 지옥으로 밀어넣는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말았다. 부대로 감찰이 내려왔지만 조사는 가해자들과 이미 한통속이 된 간부들의 주도하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다른 동기들은 선임들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아들은 없는 사실을 꾸며내 부대를 혼란에 빠뜨린 관심병사로 낙인 찍혔다. 감찰이 끝난 후 가혹행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선임들은 내 엄마 덕분에 우리가 더 재밌어졌다며 아들을 조롱하고 다른 병사들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 집단으로 구타했다. 이제는 전화 한 통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제가 보낸 편지는 아들에게 전달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대대장이라는 자에게 전화가 와서는 제 아들이 원래부터 사회 부적응자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자기들의 죄를 전부 제 아들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스님, 이대로 가다가는 제 아들이 정말 죽을지도 모릅니다. 최수연은 서류 봉투에서 아들의 입대 전후 사진과 피눈물로 쓴 편지, 그리고 멍들고 상처난 몸의 사진들을 꺼내 보였다. 사진 속에는 한때 늠름했던 젊은이의 얼굴이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몸에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폭력의 낙인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해안 스님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순간적으로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깊게 흔들렸다. 사진 속 젊은이의 얼굴 위로 늠름한 제복을 입고 있던 조카 강지성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스스로의 의지로는 통제할 수 없는 저 깊은 심연에서부터 뜨거운 무쇠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12년간 수행으로 다져온 평정심의 댐에 거대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강민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시절 자신의 부하를 자식처럼 여기고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던 철장의 본능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눈을 감고 지리산의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는 이제 강민혁이 아니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 해안이었다. 속세의 인과에 개입하는 것은 또 다른 업보를 만드는 일. 분노와 증오는 결국 자신을 태우는 번뇌의 불꽃일 뿐이다. 해안 스님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다시 깊고 고요한 산중의 호수처럼 잔잔해져 있었다. 그는 최수연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으로 말했다. 보살님,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시겠습니다. 허나 저는 이제 속세의 일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보살님과 아드님의 평안을 위해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뿐입니다. 그의 대답에 최수연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렸다. 그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해안 스님을 바라보았다. 스님, 어찌 그리 무정하신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이, 제 아들이 죽어갑니다. 제발. 무정해서가 아닙니다, 보살님. 세상의 모든 고통은 인연에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법. 분노로 분노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아드님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릇된 길을 가는 저들의 마음속에 자비와 참회의 씨앗을 심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해안 스님은 불가의 가르침을 들어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절망의 늪에 빠진 어머니의 귀에 가닿지 못했다. 최수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떨리는 손으로 구겨질세라 조심스럽게 주워 담았다. 그리고는 텅 빈 눈으로 해안 스님을 한번 쳐다본 뒤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벽송사를 떠났다. 매서운 겨울바람에 힘없이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롭고 처연했다. 해안 스님은 멀어져 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법당으로 돌아온 그는 목탁을 잡고 천수경을 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좀처럼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었다. 목탁 소리 사이로 최수연의 절규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눈을 감으면 멍든 젊은이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아른거렸다. 나는 수행자다. 속세의 일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그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다짐하듯 되뇌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리빨 같은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방금 외면한 저 젊은이가 만약 너의 하나뿐인 조카 지성이었다면
그래도 너는 인과 연을 말하며 외면할 수 있었겠는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중생을 외면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인가? 내가 지금 지키려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인가? 아니면 너 자신의 위선적인 평온인가? 그날 밤 해안 스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고요한 산사의 밤,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치열했던 전장의 밤보다 더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속 포대기에 쌓여 천진하게 웃고 있던 조카 지성이가 그를 원망의 눈빛으로 꾸짖는 듯했다. 12년간 공들여 쌓아온 수행의 탑이 속세에서 불어온 거친 바람 앞에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해안 스님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더욱 수행에 몰두했다. 새벽 예불 시간을 2배로 늘리고 온종일 법당에 앉아 묵언하며 참선에 들었다. 텃밭에 돌을 고르고 낡은 축대의 틈을 메우며 억지로 몸을 고되게 움직여 마음속의 번뇌를 잊으려 발버둥 쳤다. 그러나 한번 마음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최수현이라는 여인이 남기고 간 고통의 잔상은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뿌리내려 그의 평온을 끊임없이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잠이 들면 어김없이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포탄이 장렬하는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헤매고 있었다. 눈앞에서 쓰러져가던 수많은 부하들의 얼굴과 피투성이가 된 채 살려달라 애원하는 윤지후 이병의 모습이 뒤섞여 그를 밤새 괴롭혔다.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흥건했다. 그는 더 이상 강민혁 장군이 아니었지만 강민혁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의 삶을 악령처럼 맴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반갑지만은 않은 손님이 벽송사를 찾아왔다. 5군단 부군단장 윤성호 소장이었다. 그는 사복 차림으로 수행원도 없이 홀로 눈길을 뚫고 해안 스님을 찾아왔다. 각하, 아니 스님.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윤성호 소장은 해안 스님의 수척하고 어두워진 얼굴을 보며 깊은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최근 벽송사의 철장 스님에 대한 소문이 군을 넘어 민간에까지 파다하게 퍼지고 있으며 온갖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벽송사로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다. 자신의 옛 상관이자 영웅이 세간의 구설에 오르내리는 것이 마음 아파 안부도 여쭐 겸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어서 오시게 윤 장군. 이 험한 곳까지 웬일인가. 해안 스님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그를 맞았다. 두 사람은 예전처럼 마루에 앉아 김이 오르는 차를 마셨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윤성호 소장이었다. 스님, 혹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안색이 무척 좋지 않으십니다. 해안 스님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수행이 부족하여 마음의 번뇌가 많을 뿐일세. 윤성호 소장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게 다른 화두를 꺼냈다. 최근 군 내부에서 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덕분에 많은 지휘관들이 기강을 다잡고 부하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아니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군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주신 셈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하지만 세상에는 스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지니신 힘과 명예는 그 자체로 고통받는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보살의 방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이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일인지 소인은 군인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윤성호 소장의 말은 해안 스님의 가장 아픈 상처를 정면으로 찔렀다. 그것은 지난 며칠간 그가 스스로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던졌던 질문과 정확히 일치했다. 해안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윤 장군, 자네는 칼을 든 의사를 어찌 생각하는가? 의사의 칼은 병을 낫게 하여 사람을 살리지만
아주 작은 실수 하나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네. 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한번 칼집에서 뽑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되지.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분 아래 또 다른 폭력을 낳고 세상을 구하려다 결국 나 자신을 파괴하게 될 수도 있네. 내가 군복을 벗고 이곳에 들어온 것은 더 이상 그 서슬퍼런 칼을 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세. 인과의 사슬을 끊고 오직 내 마음의 평온을 구하는 것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야.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철학적 문답이 오갔다. 윤성호 소장은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실천하는 자비를 이야기했고, 해안 스님은 인과에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의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의 길을 말했다. 한참 동안의 대화에도 두 사람의 견해는 평행선처럼 엇갈릴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윤성호 소장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그는 해안 스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순간 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의 눈빛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충격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무슨 일인가? 해안 스님의 물음에 윤성호 소장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어렵게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스님 혹시 며칠 전 최수연이라는 여인이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해안 스님의 심장이 쿵 하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윤성호 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여인의 아들 윤지후 이병이 오늘 새벽 부대 내 생활관 뒤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국군 수도병원 외상센터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상태가 매우 위중하여 의식불명이라고 합니다. 부대 측에서는 야간 경계 근무 후 복귀하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일어난 실족 사고라고 보고했지만 시점이 너무나 공교롭습니다. 최수연 씨가 국방부에 민원을 넣고 스님까지 찾아뵌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건 명백한 보복이자 조직적인 사건 은폐 시도입니다. 윤성호 소장의 말이 끝나는 순간 해안 스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가 애써 외면했던 진실, 그가 거절했던 여인의 눈물, 그가 지키려 했던 수행자의 위선적인 평온.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다. 그의 외면이, 그의 방관이, 그의 무정함이 한 젊은이를 죽음의 문턱으로 내몬 것이다. 추상적인 철학 논쟁은 이제 한 젊은이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구체적인 현실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만약 그때 그가 손을 내밀었다면, 만약 그가 해안이 아닌 강민혁으로서 단 한마디만이라도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후회와 죄책감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의 영혼을 덮쳤다. 사진 속에서 공포에 질려있던 윤지후 이병의 얼굴 위로 동생의 사고 소식을 처음 들었던 그날의 기억과 조카 지성을 처음 품에 안았던 그날의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고요했던 호수는 사라지고 거대한 폭풍이 그의 내면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해안 스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에 눈 덮인 산봉우리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성호 소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자비로운 스님의 눈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혹한의 서리빨 같은 냉기와 세상의 모든 불의를 남김없이 불태워버릴 듯한 분노의 불꽃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전장의 한복판에서 적의 심장부를 꿰뚫기 직전에 철장 강민혁의 눈빛이었다. 12년간 소나무의 침묵 속에 잠들어 있던 장군의 그림자가 마침내 그 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윤 장군. 해안 스님이 바싹 마른 입술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지리산 전체의 무게와도 같았다. 그 부대에 대해 아는 것을 전부 말해주게. 지휘관은 누구지? 윤성호 소장은 해안 스님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더 이상의 질문도 만류도 무의미했다. 그는 즉시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윤지후 이병이 소속된 부대 제12보병사단 예하 백두산 호랑이 연대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했다. 백두산 호랑이 연대는 예전부터 각종 사건 사고와 부조리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연대장인 황인규 대령은 야심은 강하지만 지휘 역량은 부족한 인물로 자신의 안위와 진급을 위해 부대 내의 온갖 문제들을 덮고 축소하는 데 비상한 재주를 가진 자였다. 그의 적극적인 묵인과 방조 아래 부대 내 폭력과 가혹행위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암세포처럼 번져 있었다. 윤지후 이병 사건은 그 골마 터진 암세포가 만들어낸 비극에 불과했다. 알겠네. 브리핑을 들은 해안 스님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그는 윤성호 소장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감정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었다. 그것은 일회성 처방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썩어 문드러진 뿌리를 통째로 도려내기 위해서는 더 차갑고 더 정교하며 더 무자비한 계획이 필요했다. 지난번처럼 요란하게 깃발을 들지 말게. 이건 한두 명의 비행을 꾸짖는 훈계의 자리가 아니야. 썩은 조직 자체를 정화하는 대수술이 될 걸세. 해안 스님의 전략은 명료했다. 그는 강민혁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생각이었다. 대신 자신의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지렛대로 사용하여 군의 자체적인 정화 시스템을 최대치로 가동시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치부를 도려내게 만들고자 했다. 이것은 단순히 몇 명의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부패한 지휘 계통 전체를 심판하고 땅에 떨어진 군 사법 시스템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대한 작전이었다. 윤성호 소장은 해안 스님의 지시에 따라 은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은 군단이나 사단이 아니었다. 그의 전화는 군의 심장부 계룡대의 국방부로 향했다. 그가 접촉한 인물은 과거 강민혁 장군이 가장 신임했던 법무참모 중 한 명으로 현재 육군본부 감찰실을 총괄하는 정민준 준장이었다. 정 장군 오랜만이요. 강민혁 장군님을 기억하시오? 정민준 준장은 강민혁이라는 이름 석자에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윤성호 소장은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군의 명예와 존립이 걸린 일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전의 배후에 그분의 서슬 퍼런 눈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넌지시 비췄다. 정민준 준장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육군본부 직속의 특별합동조사단을 극비리에 소집했다. 조사단은 감찰, 헌병, 법무병과의 최고 엘리트 요원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목표는 백두산 호랑이 연대가 아니었다. 연대를 관리 감독하는 상급 부대인 12사단, 그리고 그 위의 군단까지 사건의 은폐 및 축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지휘 계통과 부패의 사슬을 남김없이 파헤치는 것이었다. 조사는 소리 없이 그러나 맹렬하게 진행되었다. 특별합동조사단은 연대를 급습하는 대신 외곽에서부터 거대한 그물망을 던져 조용히 포위망을 좁혀갔다. 그들은 먼저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윤지후 이병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의 어머니 최수연 씨를 안전가옥으로 이동시켜 보호 조치했다. 그리고 물밑에서 백두산 호랑이 연대 출신 전역자들과 휴가 나온 장병들을 비밀리에 접촉해 피해 사실을 수집했다. 증언은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수년간 묵인되어 온 폭력의 기록들이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간부들의 명단이 진실을 말하려는 병사에게 가해진 협박과 회유의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연대장 황인규 대령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윤지후 이병이 사고로 부대를 떠난 것을 자신의 부대를 시끄럽게 했던 골칫거리가 사라진 것으로 여기며 안도하고 있었다. 그가 육군본부로부터 전반기 부대 운영 실태 보고를 위해
참모들과 함께 본부로 들어오라는 공문을 받았을 때도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계룡대로 향했다. 육군본부의 거대한 지하 벙커 회의실. 황인규 대령이 돋보기를 꺼내 들고 브리핑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정민준 준장을 필두로 한 합동조사단이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부대 운영 실태 보고라는 제목 대신 제12보병사단 백두산 호랑이 연대 직권 남용 및 부패 혐의 특별조사 결과 보고라는 서늘한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황인규 대령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스크린에는 그가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가해자 부모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장면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 피해자들의 피 맺힌 육성 증언, 가혹 행위를 주도한 병사들과의 통화 녹취록이 쉴 새 없이 재생되었다.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정민준 준장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황인규 대령. 당신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더럽혔고 지휘관으로서의 신성한 책무를 방기했으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팔아넘겼다. 당신을 직권남용, 뇌물수수, 직무유기 및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이 자리에서 긴급 체포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해안 스님은 벽송사에 묵묵히 머물렀다. 그는 작전의 진행 상황을 윤성호 소장을 통해 전해 들을 뿐 어떠한 전면에도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압력이 되어 군 수뇌부가 이 사건을 한치의 의혹도 없이 처리하도록 만들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서슬 퍼런 정화의 폭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군의 살아있는 전설이,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백두산 호랑이 연대의 지휘부는 뿌리부터 뽑혀나갔다. 황인규 대령을 비롯한 부패 간부들은 전원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사단장과 군단장 역시 지휘 책임을 통감하고 동반 사퇴했다. 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전 부대를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 실태조사와 근본적인 병영 문화 개선 캠페인에 착수했다. 며칠 후 윤성호 소장이 다시 벽송사를 찾았다. 그는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보고했다. 의식불명이었던 윤지후 이병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고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재활치료에 들어갔다고 했다.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병원을 찾아 그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공식적으로 사죄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보고를 듣는 동안 해안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의 거친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한 생명을 구했다는 안도의 눈물이자 결국 속세의 인과에 깊이 개입하고 만 수행자의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웠지만 자신의 평온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자신은 결코 해안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내면에는 언제든 깨어날 수 있는 강민혁이라는 이름의 뜨거운 철장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윤성호 소장이 돌아간 후 해안 스님은 법당에 홀로 앉아 밤새 목탁을 두드렸다. 그의 목탁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처연하고 깊게 지리산의 겨울밤을 울리고 있었다. 앞으로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 속세와 출가, 철장과 스님,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그는 과연 어떤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 그의 고뇌는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지리산의 혹독한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지만 벽송사의 고요함은 예전 같지 않았다. 정화의 폭풍이라 불린 두 번째 사건 이후 벽송사의 철장 스님에 대한 전설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신화가 되어 나라 전체로 퍼져나갔다. 해안 스님이 의도했던 은밀한 작전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신비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낸 그의 힘에 더욱 열광했다.
그 결과 벽송사로 향하는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아니, 지난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다. 봄이 되어 산길이 열리자 그들의 발걸음은 더욱 거세졌다. 그들은 더 이상 등산객을 가장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벽송사를 찾았다. 그들의 손에는 저마다의 억울한 사연이 담긴 서류 봉투와 빛바랜 사진, 피눈물로 쓴 탄원서가 들려 있었다. 벽송사의 작은 마당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매일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군대 내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이들은 물론 악덕 기업에 의해 기술을 착취당한 중소기업 사장, 의료사고로 자식을 잃고도 병원의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한 부모,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의 실마리라도 찾고 싶은 실종자 가족까지. 그들은 벽송사를 마지막 남은 정의의 보루이자 기적을 행하는 성소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들은 법당을 향해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작은 불전함에 꼬깃꼬깃한 지폐를 넣으며 하염없이 스님을 기다렸다. 그들의 간절한 눈빛과 침묵의 절규는 무거운 공기가 되어 암자 전체를 짓눌렀다. 해안 스님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마루에 앉아 차를 대접할 수도 법당에 앉아 고요히 참선에 들 수도 없었다. 자신의 작은 암자가 사람들의 고통과 희망이 뒤섞인 거대한 용광로가 되어버린 현실 앞에 그는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 모든 희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줄 수도 없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구세주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번뇌하는 한 명의 수행자일 뿐이었다. 결국 그는 암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자신의 방에 칩거하다시피 했다. 문을 걸어 잠그고 화두에 몰두하려 했지만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간절한 기도 소리는 그의 귓전을 떠나지 않았다. 부처의 가르침은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수행인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방관이자 비겁한 도피인가? 그는 자신이 불가의 가르침과 세상의 기대 사이에서 위선적인 줄타기를 하고 있는 사기꾼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윤성호 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벽송사를 찾았다. 그는 암자 입구부터 장사진을 이룬 사람들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스님,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 나겠습니다. 스님의 명성이 스님 자신을 옥죄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해안 스님은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자초한 일인 것을 누굴 탓하겠나.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마주 앉아 침묵했다. 윤성호 소장은 고심 끝에 하나의 제안을 내놓았다. 스님, 스님께서 매번 그들의 칼이 되어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건 스님께서 추구하시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위한 방패가 되어주실 수는 있습니다. 스님의 칼은 칼집에 넣어두시되 스님의 이름으로 방패를 만드는 겁니다. 방패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작은 재단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가칭 벽송재단. 스님의 이름과 명예를 빌려 억울한 이들에게 법률적 지원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비영리 단체를 세우는 겁니다. 스님께서는 재단의 상징적인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시고 실제 운영은 저희 같은 속세의 사람들이 맡는 겁니다. 스님의 옛 부하들 중에는 청렴하고 능력 있는 법무관, 수사관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스님의 뜻을 받들어 움직인다면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수 있을 겁니다. 해안 스님은 잠자코 그의 말을 들었다. 일리 있는 말이었다. 자신이 직접 나서는 대신 시스템을 통해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어쩌면 속세와 출가의 경계에서 그가 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일지도 몰랐다.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다. 암자의 작은 종이 울렸다. 새로운 방문객을 알리는 신호였다. 하지만 이번 방문객은 조금 달랐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마당으로 들어와 하소연을 늘어놓지 않았다.
대신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암자 입구의 일주문 아래에서 미동도 없이 굳건히 서 있었다. 행색은 남루했다. 낡고 해진 점퍼에 흙탕물이 튄 바지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허리는 꼿꼿했고 그의 시선은 오직 벽송사의 법당만을 향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석상처럼 그는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다. 남루한 행색의 사내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 같은 자리를 지켰다. 그의 끈질김에 다른 방문객들도 혀를 내둘렀다. 마침내 해안 스님은 그를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무언가 범상치 않은 사연을 가진 인물임이 분명했다. 해안 스님이 일주문 앞으로 걸어 나가자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세월의 풍파에 깊게 팬 주름과 수척한 뺨,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한 눈빛. 하지만 해안 스님은 그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리고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는 바로 박진우였다. 한때 수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던 당당한 투스타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일로 인해, 그리고 결국 해안 스님, 즉 강민혁의 등장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군복을 벗어야 했던 남자. 그가 유령처럼 해안 스님의 눈앞에 서 있었다. 해안 스님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분노, 연민,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 그가 복수하러 온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요구하러 온 것인가? 그러나 박진우의 다음 행동은 그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했다. 그는 해안 스님을 향해 다가오더니 아무 말 없이 차가운 흙바닥 위에 자신의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메말라 버린 듯한 그의 목소리가 봄비 내리는 산사의 정적을 갈랐다. 나는 길을 잃었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겠소.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등은 지난 과오의 무게와 현재의 절망감에 짓눌려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부디 길을 알려주시오. 자신의 행동이 파멸로 이끈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앞에서 영적인 구원을 간청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 어떤 전투보다, 그 어떤 작전보다 더 어렵고 무거운 시험이었다. 해안 스님의 수행이 다시 한번 거대한 시험대 위에 올랐다. 박진우의 간청은 해안 스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울렸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오만한 장군이나 옛 부하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을 잃고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한 명의 고통받는 중생일 뿐이었다. 부처는 원수마저 사랑하라 가르쳤다. 해안 스님은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일어나시오. 해안 스님은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는 암자 안으로 그를 들였다. 길을 알려줄 순 없소. 길은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니. 다만 길을 찾을 때까지 이곳에 머무는 것은 허락하겠소. 해안 스님은 박진우를 손님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박진우에게 행자의 역할을 맡겼다. 행자란 절에 머물며 온갖 꾸준 일을 도맡아 하는 예비 수행자를 뜻한다. 새벽 일찍 일어나 장작을 패고 차가운 냇가에서 쌀을 씻고 비에 젖은 마당을 쓰는 일. 한때 장군으로서 호령하던 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된 육체 노동이었다. 박진우는 아무런 불평 없이 그 모든 일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속죄의 과정이었다. 땀 흘려 장작을 패고 시린 손으로 빨래를 하며 그는 지난날의 교만과 허영을 씻어내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서울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윤성호 소장은 해안 스님의 허락을 받아 마침내 벽송 재단의 문을 열었다. 해안 스님이 지난 12년간 단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던 군인 연금과 퇴직금이 고스란히 재단의 종잣돈이 되었다. 윤성호 소장은 자신의 옛 전우들을 수소문했다. 군법무관 시절 독사라 불릴 만큼 집요했지만 청렴하기로 소문났던 퇴역군 검사,
군 최고의 정보 분석가로 손꼽혔던 전직 정보사 장교 그리고 약자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마다하지 않던 인권 변호사. 이들이 벽송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뭉쳤다. 이야기는 두 개의 공간을 교차하며 흘러갔다. 한쪽에서는 서울의 번잡한 재단 사무실이 있었다. 벽송사로 향하던 수많은 사연들이 이제는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재단으로 접수되었다. 재단의 첫 번째 공식 사건은 오메가 부대 방사능 피폭 사건이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방호 장비도 없이 노후화된 통신 장비 철거 작업에 동원되었고 전역 후 원인 모를 백혈병과 암에 시달리고 있었다. 군은 책임을 회피했고 병사들은 거대한 조직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재단팀은 전직 정보 장교의 분석력으로 군수물자 기록을 파헤치고 전직 군 검사의 집요함으로 내부 증언을 확보했으며 인권 변호사의 날카로운 법리로 국방부를 압박했다. 그들의 일은 더디고 지난했지만 체계적이고 효과적이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구현되는 자비의 현장이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봄비 내리는 고요한 산사, 벽송사가 있었다. 박진우는 여전히 묵묵히 행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해안 스님은 그에게 어려운 법문을 설파하지 않았다. 대신 함께 텃밭을 일구고 낡은 법당의 벽을 보수하며 말없이 함께 공양하고 고요히 함께 좌선했다. 가르침은 말이 아닌 노동의 신성함과 현재 순간에 대한 집중, 그리고 소박한 일상의 리듬 속에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자 박진우에게서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장군의 오만함과 날카로운 기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요한 겸손함이 자리 잡았다. 육체적 고통은 오히려 그의 정신을 맑게 해주었고 단순한 일상 속에서 그는 아주 오랜만에 마음의 평온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공양을 마친 후 박진우는 처음으로 해안 스님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는 아들 이야기를 꺼냈다.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백했다. 자신은 아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계급과 권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오만함을 가르쳤다고. 아들은 자신의 일그러진 욕망이 낳은 괴물이었을 뿐이라고. 그의 눈에서 뒤늦은 참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로 그 무렵 서울로부터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벽송재단이 마침내 첫 번째 승리를 거둔 것이었다. 국방부는 오메가 부대 사건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평생의 의료 지원을 약속했다. 윤성호 소장은 격앙된 목소리로 해안 스님에게 승전보를 전했다. 해안 스님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이 소식을 박진우에게 전해주었다. 박진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처음으로 다른 종류의 힘을 목격했다. 지휘하고 호령하는 힘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힘. 그 힘의 근원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원망했던 강민혁, 아니 해안 스님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얼어붙었던 것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새로운 목적의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우고 있었다. 며칠을 고심하던 박진우는 마침내 해안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 저 같은 놈도 그 일을 돕는 데 쓰일 곳이 있겠습니까? 박진우의 제안은 해안 스님에게 또 다른 화두를 던졌다. 과연 용서와 자비는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는가? 그는 박진우에게 재단의 일을 돕는 것을 허락했다. 다만 지도자로서가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이었다. 박진우는 벽송사의 작은 골방에서 일을 시작했다. 낡은 컴퓨터 한 대로 재단과 소통하며 그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쏟아부었다. 전직 고위 장성으로서 군 조직의 생리와 행정 절차를 꿰뚫고 있는 그의 경험은 재단에겐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그는 접수된 사건들의 기록을 검토하며
군 내부의 절차적 허점을 찾아냈고 법무팀에게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조언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지위를 개인의 영달이 아닌 타인을 돕는데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속죄의 길 위에서 새로운 소명을 발견한 것이다. 그의 변화에 대한 소문은 아들에게까지 전해졌다. 불명예 전역 후 무력감과 분노 속에서 방황하던 아들 박태민은 반신반의하며 벽송사를 찾았다. 앙상하게 마른 채 행자의 복색으로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와 아들의 재회는 서먹하고 고통스러웠다. 해안 스님은 그들의 만남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그저 두 사람이 스스로 깨진 관계를 마주하고 건너갈 수 있도록 지켜볼 뿐이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박진우는 아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들에게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그날의 사건 때문만이 아니었다. 아들을 그렇게 만든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과 뒤틀린 부성에 그 모든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죄는 아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열쇠가 되었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재단은 날로 번창하고 박진우는 구원의 길을 찾았으며 그의 가족은 화해를 이루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지만 정작 해안 스님의 마음은 여전히 고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재단을 통해 정의를 위임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벽송사는 여전히 상징적인 성소였고 그는 그곳의 주지였다. 주지란 단지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지키고 이어가는 사람을 뜻한다. 그는 더 이상 개인의 해탈만을 추구하는 단순한 수행자가 아니었다. 그는 공동체를 이끌고 세상의 아픔에 답해야 하는 리더의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길이 속세로부터의 도피도 속세로의 회귀도 아님을 깨달았다. 그의 길은 그 경계에 서서 세상의 고통과 부처의 자비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었다. 어느 깊은 여름밤 해안 스님은 폭우가 쏟아지는 법당 마당에 정좌하고 밤샘 좌선에 들었다. 쏟아지는 잠과 거센 빗줄기 속에서 그의 의식은 아득해졌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환한 빛과 함께 커다란 깨달음이 찾아왔다. 스님인가 장군인가? 그는 그동안 이분법적인 질문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답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길은 스님의 지혜와 자비로 장군의 결단력과 전략을 이끄는 것이었다. 칼을 휘둘러 적을 베는 장군이 아니라 칼을 품고 밭을 가는 농부처럼 힘을 사용하되 그 힘에 취하지 않고 오직 생명을 키우는 데 쓰는 것. 그것이 그가 가야 할 길이었다. 전투를 치르는 대신 평화의 조건을 만들고 정의를 심판하는 대신 정의가 자라날 토양을 일구는 것. 혹독한 밤이 지나고 벽송사에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암자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지만 이제 그곳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암자 입구에는 박진우가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그는 그들의 사연을 들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서울의 벽송 재단으로 정중하게 안내했다. 덕분에 벽송사는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진정한 영적 안식을 구하는 이들을 위한 고요한 수행처가 되었다.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는 법당 마루에서 해안 스님은 몇몇 신도들에게 조용히 법문을 설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과 같은 평온함을 띠고 있었지만 그 평온함의 색은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세상과 단절된 고요함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고 정화시킨 후의 깊고 단단한 평화였다. 그의 곁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박진우와 그의 아들이 나란히 앉아 조용히 그의 법문을 듣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두 세계를 잇는 거대한 다리를 완성한 사람이었다. 그는 해안 스님도 강민혁 장군도 아니었다. 그는 길 잃은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이자 약자들을 위한 굳건한 방패,
벽송사의 주지였다. 마침내 그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낸 것이다. 벽송사의 세 번째 봄이 찾아왔다. 지난 2년간의 풍파는 마치 거대한 강물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듯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강물은 흙탕물을 일으키며 모든 것을 뒤섞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흙탕물은 가라앉고 강바닥에는 새로운 길이 생겨났다. 벽송사는 이제 더 이상 신화 속 성소나 개인의 도피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세상의 아픔과 부처의 자비가 만나는 경계의 땅이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조용한 정거장이 되었다. 해안 스님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예전과 같았다. 그는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제 굳건한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스님과 장군이라는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비와 정의는 둘이 아니며 진정한 힘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쟁기를 잡는 손에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과거를 온전히 껴안고 그것을 세상의 고통을 치유하는 자양분으로 승화시켰다. 박진우는 벽송사의 든든한 살림꾼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장군이 아니었다. 그는 암자를 찾는 이들의 사연을 들어주고 재단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며 묵묵히 자신의 속죄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의 곁을 지키는 아들 박태민 또한 아버지의 변화를 보며 새로운 삶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재단의 일을 도우며 자신과 같은 과오를 저지른 젊은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한때의 잘못이 오히려 다른 이를 구원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서울의 벽송재단은 이제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공익단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윤성호 소장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강민혁 장군의 정의감과 해안 스님의 자비심을 겸비한 리더십으로 재단을 이끌었다. 재단은 수많은 억울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 빛을 비추었다. 그들의 활약은 군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렸고 제2의 벽송재단을 표방하는 공익단체들이 생겨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낳았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벽송사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해안 스님의 조카, 이제는 어엿한 육군사관학교 3학년 생도가 된 강지성이었다. 늠름한 제복 차림의 지성은 휴가를 맞아 큰아버지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큰아버지 잘 지내셨습니까? 지성은 2년 전 처음 면회를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어리숙한 이등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과 책임감으로 가득 찬 젊은 리더의 기품이 느껴졌다. 해안 스님은 조카의 늠름한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예전처럼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성은 생도 생활의 어려움과 보람 그리고 미래의 포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큰아버지처럼 아니 강민혁 장군님처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부하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참된 군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듣던 해안 스님은 조용히 지성의 손을 잡았다. 지성아,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계급장이나 권력은 언젠가 사라지는 허상과도 같은 것이니 그것에 취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그때 박진우가 두 사람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왔다. 지성은 박진우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암자에서 일하는 행자 중 한 명일 것이라 생각했다. 해안 스님은 두 사람을 소개했다. 지성아, 인사드려라. 이쪽은 박진우 장군님이시다. 내가 군 생활을 할 때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이지. 지성은 깜짝 놀랐다. 눈앞에 남루한 행자가 한때 사단장이었던 박진우 장군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붙이려 했다. 하지만 박진우가 먼저 그의 손을 잡으며 만류했다.
이제 나는 장군이 아닐세, 젊은이. 그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배우고 있는 늙은 행자일 뿐이야. 박진우는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오만함이나 현재의 비참함이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평온함이 느껴졌다. 그는 지성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오와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던 절망의 시간, 그리고 이곳 벽송사에서 다시 희망을 찾게 된 과정을 진솔하게 고백했다. 지성은 숙연한 마음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교과서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 지혜의 가르침이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날 오후 벽송사의 작은 마당에서는 소박한 잔치가 열렸다. 해안 스님과 박진우, 지성 그리고 암자의 다른 행자들이 함께 둘러앉아 봄나물 가득한 비빔밥을 나누어 먹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장군도 스님도 죄인도 없었다. 오직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함께할 뿐이었다. 저녁이 되어 지성은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해안 스님은 암자 입구까지 그를 배웅했다. 노을이 지는 산길을 내려가는 조카의 뒷모습을 보며 해안 스님은 12년 전 처음 이곳 벽송사에 들어섰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속세의 모든 인연을 끊고 오직 해탈만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하지만 인연의 끈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질기고 깊었다. 그는 인연을 끊으려 할수록 더욱 깊은 인연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안다. 수행의 길이란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의 의미를 깨닫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꾸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는 조카와의 인연을 통해 세상에 다시 나아갈 용기를 얻었고 자신을 파멸시켰던 원수와의 인연을 통해 진정한 자비의 의미를 배웠다. 봄은 다시 왔고 산천에는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었다. 해안 스님의 마음에도 그리고 그와 인연을 맺은 모든 이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속세의 인연과 부처의 자비가 함께하는 끝없는 구도의 여정이. 벽송사의 맑은 풍경 소리가 저녁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자비의 노래처럼 들렸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